자, 이제 양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양리학, 여러분들 아마 양리학 강의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양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이제 화학적인,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약들이 화학적인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화학과 생화학, 그리고 무기화학, 유기화학 이러한 어떤 지식적인 어떤 베이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약학과에서 배우는 그러한 어떤 양리적인 지식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물의 어떤 몸 안에서의 실제적인 사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역동, 역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마코카이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약물 동태학 또는 약동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네틱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요. 파마코, 약물이 몸 안에서 움직이는 것. 약물이 몸 안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몸 안에서의 어떤 농도는 처음에 투여를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크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차츰차츰 배출이 되는 범위, 이러한 일반적인 어떤 동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차츰차츰 약물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치료 범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정한 농도 이상으로 약물이 유지되고 있을 때 우리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 약물을 투여하고 치료 범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당연히 치료 효과가 없겠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치료 농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도 당연히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체액의 약물의 농도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 이것을 이제 약동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약물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농도가 너무 높게까지 올라가서 독성 농도를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몸에 독성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약을 어떤 식으로 투여를 해야 적절한 범위에 들어갈 것인가, 요구 상당히 많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약들은 이것이 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약들은 이것이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투여할 것이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투여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만 투여할 것이냐, 하루에 한 번만 투여할 것이냐, 이런 투여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약물 동태학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약회사나 이런 쪽에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어떤 약을 주사로 만들 거냐, 아니면 먹는 약으로 만들 거냐, 패치로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약물에 대한 약동학 데이터를 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자, 몸 안에 들어간 드럭은요, 일단 흡수되게 되겠죠. 이제 투여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투여할 것이냐, 아니면 뭐 항문으로 투여를 하는 경우도 있죠. 피부에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입으로 먹거나 주사로 맞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주사로 맞을 때도 아까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듯이 피하로 줄 거냐, 근육으로 줄 거냐, 정맥으로 줄 거냐, 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여야 되고요. 흡수가 되면 분포가 됩니다. 이 분포가 되는 것은 이게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에 많이 녹아 있겠죠.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혈관 안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하고 작용을 하다가 대사가 되겠죠. 이것이 안전한 형태 또는 배출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소변, 대변, 호흡, 땀, 기타 등등으로 대부분은 이제 소변을 통해서 제거되는 것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흡수와 분포, 대사, 제거의 어떤 라이프 스팬을 가지고 있다. 세포 내 침투 경로를 보면 약물이 핏줄 안에만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당연히 작용을 못하겠죠. 핏줄을 타고 몸으로 약물이 퍼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세포에 들어가야 이것이 작용을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세포 내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일단 패시브 디퓨전이 있습니다. 이제 수동적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확산은
전달 물질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세포막을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수동적인 확산은 전달 물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동을 해요. 그게 이제 세포막의 수공을 통해서 또는 세포막의 지질증을 통해서 이런 수동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액티브하게 트랜스포트한다. 액티브라는 말 자체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캐리어라고 하는 것이 조절을 하고요. 세포막에 있는 특정한 어떤 캐리어가 있어서 전달 물질이 있어서 그 전달 물질과 약이 결합을 하면서 약을 안쪽으로 전달을 하죠. 이러한 전달 물질은요, 에너지를 소모를 해요. 이러한 종류의 약들은 캐리어의 숫자에 따라서 약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이상의 약물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캐리어랑 비슷한 물질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과 결합을 해버려서 오히려 흡수가 저해받기도 합니다. Facilitate diffusion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액티브 트랜스포트와 비슷하지만 캐리어가 관여를 하지만 에너지는 필요 없는 이런 약물 농도나 화학적 농도 차이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동이냐 능동이냐 에너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미세물질들의 혈장하고 세포 간의 이동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패시브한 트랜스포트가 이런 구멍을 통해서 그냥 직접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요. 세포막을 그냥 통과를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facilitated diffusion이라는 게 특정한 어떤 물질과 결합해서 이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정한 어떤 부분에 약물이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를 사용해서 안쪽으로 넣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더 자세히 나타내 이 브레인 파렌카임이니까 뇌세포에서 어떠한 물질들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GLUT1, LAT1, ENT1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한 캐리어라는 것이죠. 특정한 캐리어가 특정한 물질과 작용을 해서 안쪽으로 넣어주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우리 머리 세포를 적절하게 기능하게 만드는 것들을 그리고 머리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얼마나 잘 녹느냐, 솔루빌리티, 얼마나 농도, 그리고 블러드 플로우가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pH, 그리고 점막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런 약을 썼을 때 흡수되는 양이 있고요. 그냥 약물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 흡수된 것이 프리 드럭으로 존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작용 부위에 가서 특정한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작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조직이나 세포에 뭔가 결합된 형태로 저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약을 썼을 때 원치 않는 부분에 가서 다른 작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프리드럭이 어떤 생물학적인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를 바꾸면서 결국은 대사산물로 바뀌어서 익스크리션이 되게 되는 이러한 약물의 흡수 그리고 약물의 라이프 스팬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이것은 생체 이용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투여한 약물이 혈액 내에 흡수돼서 표적 세포에 이용되는 비율. 약물을 일만큼 줬을 때 과연 어느 만큼이 사용되는가? 이상적으로는 정맥 주사를 할 때 100% 다 가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경구투여는 흡수 정도에 따라서 0.2에서 0.8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약이 되게 독한 약이고 또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되는 약이라면 경구투여보다는 정맥주사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경구투여약이 생체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가 약이라고 할 때는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당의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너무 쓰고 먹기가 힘드니까 겉에다가 이렇게 달달한 걸로 코팅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칼라를 넣어서 이 약의 어떤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런 약들도 있고요. 그리고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캡슐, 이 캡슐은 침에 잘 녹는 형태의 어떤 스타치,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캡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이레놀 ER이라고 하는 게 응급실에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방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천천히 녹도록 만들어서 이것은 하루에 2번만 먹어도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는, 즉 약의 제형에 따라서 다르고요. 흡수 부위가 위에서 흡수되느냐 아니면 장에서 흡수되느냐 피부에서 흡수되느냐, 흡수 부위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소화 효소에 의해서 변형이 돼 버리면은 입으로 먹으면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겠다. 분포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포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담을 수 있는 혈장의 양이 얼마이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얘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 생각해 봅시다.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VD라고 하는데요. 혈장 내의 약의 농도 분의 약의 준 총량 이렇게 했다. 자, 즉 5mg을 투여했는데 농도를 재봤더니 리터당 0.1만 있다. 그렇다면 몇 리터가 필요하냐? 50리터가 필요하겠죠. 5mg을 다 녹이려면. 그럼 우리 몸 안에 피가 50리터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다면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무지한히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을 담을 수 있는 혈장이 없는데 그러면 이 약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데? 자, 만약에 VD가 3에서 5라면 이것을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낮은 VD라는 의미는 대부분 약이 혈장 내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40 이상, 이것이 이제 높은 거죠. 높은 VD라면 이것은 혈장 안에 다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갑니까? 조직에 존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VD가 3에서 5 정도 되는 낮은 VD의 약물들은 우리가 뭔가 과용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제거가 가능해요? 투석으로 제거가 가능하죠. 근데 VD가 높은 약물을 투석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네, 피 안에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수용성인 약들은 분포 용적이 낮습니다. 수용성은 대부분 혈관 안에 약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용성 약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직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VD가 크게 됩니다. VD가 매우 큰 약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몰핀, 디곡신, 베타블로커, 다이아제팜, 이런 약들은 혈관 안에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세포 안에 존재를 하게 된다. 반대로 VD가 낮은 약들은 어떤 약들이 있습니까? 아스피린, 퓨로세마이드, 여러 가지 안티바이오틱스,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들이,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이나 리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무엇을 합니까? 투석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디곡신 중독이다, 이것을 투석으로 치료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약물의 배출과 제거, 클리어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혈장 안의 약물이 시간당 제거되는 비율입니다. 클리어런스는요, 혈장 안에 있는 약 농도 분의 제거되는 속도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이제 클리어런스고요. 우리가 T2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호는 반감기, 즉 하프라이프, 혈중 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약물 제거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은 이제 퍼스트 오더 엘리미네이션, 처음에 이제 급속도로 떨어지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서 아주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이 이차함수와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의 반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제 제로 오더 엘리미네이션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 제로 오더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일정한 비율만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술.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제로 오더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들은 퍼스트 오더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공식이 클리어런스 분의 VD 곱하기 0.7을 하게 되면 반감기가 나오게 된다. 이 그래프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럼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절반 되겠죠. 두 번 지나면 4분의 1이 되겠죠. 세 번 지나면 8분의 1, 네 번, 5번 지나면 32분의 1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가 5번이 지나게 된다면 이 약물은 우리 몸에서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5번의 반감기가 지난다면 우리가 이 약물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자, 약물 동력학이라고 있습니다. 약동학, 약력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파마코 다이나믹스입니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건 액션, 작용, 뭐 이제 이런 쪽을 나타내는데요. 투여한 약이 수용체와 결합해서 발현되는 약효와 농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EC50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이게 Effective Concentration 50,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작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농도가 EC50이라고 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ED하고 리탈 도스가 있습니다. 이펙티브 도스는 최소한 이 농도 이상이 돼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작용하는 농도. 그리고 리탈 도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망하게 되는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D하고 LD가 있는데 ED하고 LD 사이가 therapeutic range, 즉 치료 유효 용량이 되겠죠. 최소한 효과는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죽으면 안 되겠고, 네, 그것이 ED하고 LD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Therapeutic Index TI라고 얘기를 합니다. ED 50분의 LD 50. 어떤 약물이 TI가 낮다 라는 의미는 치료 용량하고 치사 용량의 차이가 적다. 이 사이가 적으면 상당히 주의 깊게 투여를 하여야 되겠죠. 이것이 고위험 약물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펜타닐 같은 경우는 33,000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치료 범위가 무지한히 넓죠. 그건 과용한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벤조 같은 경우 100, 이것도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몰핀, 코케인 다 높다. 근데 디곡신 같은 경우는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되게 고위험 약물이 되겠다. 약물의 포텐시와 에피커시가 있습니다. 말은 비슷한데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텐시라고 하는 건 효능이에요. 효능. 즉 똑같은 양을 줬는데 효과가 어느 것은 있고 어느 것은 없다. 자, 똑같이 1mg을 줬을 때 A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B라고 하는 약은 효과가 없죠. C, D는 아예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 5 정도를 줬을 때는 A와 B는 효과가 있지만 C와 D는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A, B, C, D를 비교해 봤을 때 A가 효능이 더 좋은 약이다. 똑같은 용량을 줬을 때 효과가 있으니까. 에피커시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은 양을 줬을 때 A가 효과가 더 많아요.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효과가 더 많다. 그럼 이것은 같은 양으로 더 많은 효과 가성비가 되겠고, 효능이라고 하는 건 적은 양으로 최대의 효과 가성비가 되겠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량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타고니스트. 기량제라고 한다면 아까 약이 이제 들어갈 때 뭔가와 결합을 해서 들어간다. 근데 그 결합하는 물질이 포화가 되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이소프로테레놀하고 프로프라놀 이게 이제 경쟁적인 어떤 길항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소프로테레놀하고 프로프라놀은 이제 베타 블로커니까 이소프로테레놀은 베타를 항진시키는 약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간에 비슷한 부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량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효능과 효과 중에서 효능이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서로 동일한 부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non-competitive inhibition이라고 하는 비경쟁적인 어떤 길항제를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에피네프린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이런 까만선이라고 한다면 페녹시벤자민이라고 하는 비경쟁적인 길항제를 썼을 때 효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효능이 아니라 약효, 그러니까 에피커시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헷갈렸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쟁적으로 기량제를 쓰게 되면은 같은 양을 줬을 때 작용을 하냐 마냐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비경쟁적인 기량제를 사용을 했을 때는 같은 양을 줬을 때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오토노미 넘 시스템에 작용하는 드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